혹시 새벽에 급할 때 ATM을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버튼을 눌렀는데 거래 불가능이라는 메시지만 나타나고 돈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신뿐만 아니라 줄을 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당황해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마치 영화 같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 경험을 했습니다. 27년 전 말이에요. 그때 현실이었던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은행들이 거래를 제한하고 화폐 가치가 급락하며 사람들이 은행 앞에서 밤새 줄을 서던 그 시간이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하고 지금을 과거와 비교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계의 빚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들도 빌린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으며 정부 재정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라도 크게 흔들리면 나머지가 따라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시작되면 중간에 멈출 수 없는 그런 연쇄작용이 시작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조용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경기가 나쁜 시기가 아니라 위험이 쌓이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상황이 반복해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 속에서 위험이 커지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히 요즘 경기가 좀 안 좋네 정도로 해석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본격적인 위험 신호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큰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997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력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당시엔 인터넷 인프라가 거의 없었고 정보 전달 속도가 느렸으며 돈은 물리적 현금으로만 거래되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모든 거래가 전자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한번 마비되면 나라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으면 편의점에서 물 한 병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면 밥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계좌 이체가 멈추면 월세도 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단 하루만 지속되어도 나라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직장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볼까요? 그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아파트 전세금으로 3억을 빌렸습니다. 평범한 30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두 번째 위기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월급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연봉이 2,5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올라갑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이 배가 되는 거죠. 그의 매달 이자 납입액이 200만 원이라면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생활비는요? 당연히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팔려는 집은 넘쳐나고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억 원대에 구입했던 아파트가 2억 원, 1억 5천만 원으로 하락합니다. 팔아도 대출 잔액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60% 이상이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평균 부채액이 8천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자산을 팔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전세라는 제도도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건물주가 약속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건물주는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끔찍한 악순환입니다. 기업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할까요? 버는 수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대한민국 기업 중 20%를 넘습니다. 은행들이 계속 대출을 연장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빚을 회수하면 은행도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굴려주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경기가 괜찮을 때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은행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은행들이 동시에 대출 회수에 나섭니다. 그런데 빚을 질 능력이 이미 없는 기업들입니다. 갚을 돈이 없으니까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기업이 파산하면 거래처인 다른 기업도 함께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망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어떤 중소기업 직원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의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100억 원대입니다.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회사도 연쇄 부도를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저가 공세에 밀려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도 점점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저가 전기차의 물량 공세에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은 수주 절벽이라고 불리는 상황까지 갈 정도입니다. 수출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화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화가 없으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원화의 가치가 급락한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악순환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경로가 바로 위기로 가는 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고 있다는 점도 심각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도 수익을 챙겨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중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면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합니다. 27년 전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대외 부채를 고려하면 오히려 위험한 수준입니다. 최대 수출국의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소비가 급감하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여놓았습니다. 그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북한 정세가 불안정하고 강대국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국제 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터지면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시작됩니다. 신흥국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그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이 세 가지 위험 요소가 동시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폭풍이 닥치는 겁니다. 가게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기업은 부도 위기에 빠지며 외국인들은 돈을 빼가 버립니다.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망합니다. 기업이 망하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가게가 더 무너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외국인들은 한국이 위험하다고 판단해버립니다.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경제 전체가 붕괴합니다. 27년 전 위기도 이런 경로로 찾아왔습니다. 기업 부실, 금융기관 부실, 외환 위기, 국가 부도 위기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나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위기도 비슷한 경로를 따를 겁니다. 다만 이번엔 부채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의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 부도 비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외국 자본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25년 전에 경험한 일들이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가 현실화되면 일상 전체가 무너집니다. 배달 앱이 사라지고 택시가 없어지고 은행 거래도 막힙니다. ATM에서 현금이 안 나오고 신용카드가 먹히지 않고 급식이 중단되고 대학이 문을 닫고 아파트 관리비가 폭증합니다. 병원은 현금만 받고 약국에는 약이 없고 보험금은 못 받고 연금은 삭감됩니다. 공무원 월급도 밀리고 지하철도 줄어들고 택배도 안 옵니다. 대기업도 부도가 나고 유명 브랜드도 문을 닫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외화를 준비하세요. 위기가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달러입니다. 원화 아닙니다. 왜냐고요?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년 전 위기 때 환율을 봤어요. 800원에서 2,000원까지 뛰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반 이상 떨어진 겁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었던 사람들도 실질 가치로 4천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6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반대로 달러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요, 자산이 배가 되었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게 해결책입니다. 여유 자금의 최소 50%는 달러로 준비하세요. 3천만 원이 있으면 1,500만 원 정도는 달러로 바꿔두는 겁니다. 환율이 1,400원일 때 바꿔두면 2,000원이 될 때 큰 차이가 납니다. 환율이 더 떨어지면 손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죠. 위기가 오면 환율은 무조건 오릅니다. 당시처럼 말입니다. 지금 1,400원이 비싸 보여도 2,000원이 될 때면 싼 거예요. 타이밍을 재지 말고 지금 바꾸세요. 달러는 현찰로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행의 달러 계좌가 아니라 실제 지폐로 말입니다. 은행 문이 닫으면 계좌의 숫자도 못 씁니다. 손에 잡히는 달러 현찰이 진정한 자산입니다. 금고에 보관하고 여러 곳에 나눠서 숨겨두면 됩니다. 금도 좋은 선택입니다. 27년 전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세요? 금값이 폭등했어요. 위기일수록 금이 강합니다. 달러 50%, 금 30%, 원화 현금 20% 이렇게 나눠서 가지면 좋습니다. 달러 어디서 사요라고요? 은행에서 환전 창구에 가면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하루 한도가 있긴 한데 며칠 나눠서 사면 됩니다. 달러 가지고 있으면 첫째, 원화 가치 폭락해도 안전합니다. 둘째, 환차액으로 돈도 벌어요. 셋째,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둘째, 부채를 정리하세요. 부채가 많으면 위기 때 정말 위험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못 갚아서 파산하는 겁니다. 27년 전에 수십만 명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집을 잃고 신용 불량자가 되고 가족이 해체되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빨리 갚으세요. 여유 있을 때 천천히 갚으면 위험해요. 위기가 오면 여유가 사라집니다. 금리가 폭등하면 원금도 못 갚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갚는 게 나중을 위해 훨씬 현명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면 고정금리로 바꾸세요. 금리가 올라갈 위험을 막는 겁니다. 전세를 낀 집이 있으면 팔아서 빚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돌려받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신용카드 채무는 눈덩이예요. 위기 때 카드사가 망하면 신용이 박살나고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5천만 원의 대출을 지난해 다 갚았습니다. 보너스, 연차 수당, 부업 수입 다 털어서 말입니다. 주변에서 왜 그렇게 급하게 갔냐고 했대요. 지금 보니 잘한 거래요. 위기가 와도 이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생존 기술을 배우세요. 위기가 오면 구직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정규직을 자르는데 누가 새로 뽑겠어요? 그럼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혼자서 버티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디자인, 영상 편집, 글쓰기, 번역 같은 기술이 있으면 프리랜서로 버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일감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지금 배우는 게 좋습니다. 위기가 온 후에 배우면 늦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도 미리 따놓으면 유리합니다. 전기기사, 위험물 기사, 지게차 자격증 같은 거요. 사무직이 자르면 현장직으로 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자격증이 있으면 일자리 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농사를 배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도시 생활을 못 버티면 시골로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땅이라도 있으면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27년 전 위기 때 시골로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았습니다. 부업을 시작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배달 대행을 하고 야간에 택배를 분류하며 온라인 판매를 하세요.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겁니다. 본업이 날아가도 부업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평일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엔 부동산 중개 공부를 합니다. 자격증을 따서 투잡을 준비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넓혀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기 때는 사람이 답이거든요. 친구, 선후배, 동문, 동호회 관계를 넓혀두면 정보도 얻고 일자리도 소개받고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는 못 버팁니다. 함께 버티는 겁니다.
27년 전 위기 때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달러를 들고 있다가 폭락한 자산을 싹쓸이했기 때문입니다. 집도 싸게 사고, 주식도 싸게 사고, 사업도 인수했습니다. 10년 후엔 부자가 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됩니다. 반대로 준비 안 한 사람은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27년 전에 IMF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달러를 확보할 건가요? 부채를 정리할 건가요? 기술을 배울 건가요? 아니면 설마 내가 당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건가요? 두 번째 위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뭘까요? 준비하면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 달러를 확보하고 빚을 갚고 기술을 배우는 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위기가 안 와도 당신의 삶이 나아집니다. 부채가 없으면 경제적 자유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기술이 있으면 경력 전환도 가능하고 소득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화가 있으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반대로 준비 안 하면요, 위기가 오면 끝입니다. 그때는 몰라서 못했어,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하고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파산입니다. 27년 전을 기억하세요.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운명이 갈렸어요. 지금도 그 차이가 선명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 움직이는 게 답입니다. 오늘 당장 달러를 바꾸고 내일 대출을 갚기 시작하고 모레 기술 배우기를 시작하는 거죠. 행동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생각 많은 사람은 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27년 전과 비슷하거나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계 부채, 기업 부실, 외국 자본 이탈이 동시에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달러를 준비하고 부채를 정리하고 생존 기술을 배우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